CQ, 예전에는 캠브리지 이솔이라고도 불렸고, 혹은 뭐 캠브리지 이그잼, 혹은 뭐 캠브리지 테스트,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예전의 명칭이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 세계 어디를 가도 CQ라는 이름으로 통일이 돼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CQ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 몇몇 원장님들이 전화 오셔서 이건 캠브리지에서 나온 뭐 새로운 시험이냐,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데, 동일한 시험입니다. 단지 그 전체적인 시험의 네임 자체를 퀄리피케이션, 잉글리시 퀄리피케이션으로 통일을 시키고 있고요. 이 시험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면에서 유일한 시험이냐면 135개 국가의 약 2만 5천 개 기관, 여기서 말씀드린 기관의 대부분은 대학과 정부 기구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인정을 해주는 거의 유일한 시험. 우리가 국제 공인 영어 인증 시험으로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토플, 인정해주는 국가, 글쎄요, 한 10개나 되려나? 어, 한 15년 전, 20년 전에 영연방 국가들이 토플을 더 이상 인정을 안 해준 그 순간부터 토플의 영향력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거의 바닥을 찍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공신력 있고 활용도가 높은 시험으로 전 세계에서 약 매년 700만 명 이상의 응시자들이 응시하는 시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험은 영국 캠브리지 대학에서 문제를 만들고 평가하고 실제 그거를 보증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저희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하나 공유를 해 드릴 건데, 한두 명의 지필진들이 그냥 문제를 만들고 평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굉장히 복잡한 프로세스와 채점 과정을 거쳐서 가는 거고, 이 시험의 네, 그 시험이고, 그래서 각 레벨별 시험들은 연도에 따라서 한 레벨씩이 계속 완성되면서 순차적으로 붙여지고, 2000년도 이후에 그 시험이 CEFR을 기반으로 한 레벨과 다시 한번 매칭돼서 현재의 CEQ 시험이 완성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캠브리지 잉글리시 퀄리피케이션은 어떤 거냐면, 첫 번째, 뭐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외국어로서 영어 활용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저희가 CFR을 항상 강조할 때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이들이 뭔가를 이해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를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체킹하는, 그게 캠브리지 잉글리시 퀄리피케이션의 포인트고, 다른 의미로 말씀드리면 그게 CEFR의 핵심이라는 거를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국제적으로 인정된 평생 유효한 자격증이자 입학 및 졸업 시험으로 요구되는 자격 시험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한 두 달 전에 밴드에 글을 올려드렸던 싱가포르, 몇 가지 아시아 국가의 최근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활용되는 방식을 좀 말씀드려 보면, 싱가포르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교육을 굉장히 잘하는 나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기 때문에 싱가포르의 모든 퍼블릭 스쿨의 수업은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싱가포르 퍼블릭 스쿨에 유학을 가기 위해서 몇 년 전까지는 싱가포르 정부에서 만든 영어 시험과 수학 시험을 패스를 해야 유학이 가능했는데요. 2023년부터 싱가포르 유학 퍼블릭 스쿨 유학을 위해서, 초등학교 입학을 위해서는 KT for Schools,와 Preliminary for Schools, 저학년은 KT, 고학년은 PET 시험을 패스를 해야 싱가포르 정부에서 만든 수학 시험에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많은 영어의 레벨, 많은 영어 시험들이 하나의 국가의 교육 정책의 어떤 파운데이션으로 활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실제로 많은 유럽의 국가들, 그리고 최근에 싱가포르, 마찬가지로 싱가포르 뒤에 이어서 베트남 교육부는 어떤 정책을 만들었냐면, 우리나라는 없지만 대부분 많은 국가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 고등학교 학력 평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래서 최소 학력을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베트남 정부에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영어 능력으로 최소 B1 레벨을 요구했습니다. 작년에 바뀌었고요. 올해부터 시행인데, 그래서 캠브리지 PET 시험을 패스한 베트남의 고등학생들은 베트남 정부에서 시행하는 고등학교 졸업 영어 시험을 안 봐도 되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뭐, 유럽 국가에 가면 중학교 때 KT, 그리고 또, 잘 아시다시피 전 세계 모든 대학,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거의 모든 대학에 입학할 때는 최소 B1 혹은 C1 레벨을 요구하고 있는 그 시험의 타이틀이 CEQ라는 거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험의 가장 큰 특징은 CEFR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CEFR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시험의 형식으로 말씀드리면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30점, 40점, 50점, 그래서 뭐 60점은 영어를 이 정도 하고 이게 아니라 각각의 모든 시험은 CEFR 레벨에 맞게끔, 아시다시피 각각의 CEFR 레벨은 아주 구체적인 조건에서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아주 디테일한 정의가 돼 있죠. 그거에 맞춰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시험이 진행되는 레벨별 시험이라는 거를 꼭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캔2의 영역을 측정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나 당연하게 리스닝, 리딩 파트도 있지만 스피킹과 라이팅 파트가 항상 머스트로 진행되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킹은 항상 페이스 투 페이스로 진행되는 시험이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캠브리지 시험, CEQ 시험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YLE 스타터스부터 가장 높은 단계인 C2 레벨까지 핵심은 컴프레hension과 accuracy를 측정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그래머 accuracy를 얼마나 정확하게 동일한 말이네요. 그래머를 얼마나 정확하게 활용하고 있느냐. 근데 그 그래머를 정확히 활용한다는 게 각각의 센텐스들이 그래머티컬한 오류가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게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그 그래머가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캠브리지 시험은 크게 보면 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냐면 지금 여기 보이시나요? 왼쪽에 뭐 보라색인지 파란색 같은 거에 보면 schools,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이시죠? 그리고 그 옆에 보면 general and higher education. 그래서 동일한 CEFR B2, B1, A1, A2 레벨인데 학생들을 위한 시험과 어덜트를 위한, 대학생을 위한 시험이 구분이 됩니다. 이유는 너무나 당연하게 동일한 주제라 하더라도 어린 학생들과 성인들의 실제 리얼라이프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세분화시켜서 평가하는 전 세계에서 유일한 시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시험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CEFR A1, A2, B1, B2, C1, C2 총 6개 레벨의 시험이 존재하고요. 단, 스쿨스 중에 엘레멘터리 학생들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낮은 단계의 CEFR A1에 프리 단계를 붙여서 프리 A1.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프리 A1 스타터스, 무버스, 플라이어스는 초등학생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런 문의를 제가 봤거든요. 첫 시험인데 중학교 2학년 애들 뭐 무버스 보면 안 되나요? 중학생들은
원칙적으로 YLE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YLE 시험은 유치부, 그러니까 한 7살부터 대략 초등학교 뭐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10살, 11살 정도의 아이들이 보는 시험입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들은 여기 보시면 A2 레벨부터 시작해서 B2, C1, C2까지의 목표를 잡고 운영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조금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CEFR 레벨,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레벨을 되게 한국 사람들은 단절적으로 좀 많이 받아들이는데 CEFR 레벨은 항상 교집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A2 레벨이라는 의미는 A2 레벨에서 활용해야 될 고유한 스킬들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60% 혹은 70%는 A1을 기반으로 A2가 얹혀지는 빌드업 과정입니다. 마찬가지로 B2 레벨이라는 의미는 B2 레벨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 밑에 것들의 총합 위에 B2가 합쳐지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 자체도 각 레벨별로 보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어,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각각의 시험들의 그레이드는 세컨더리는 한 레벨, 지금 보시면 A2 키, B1 프리리미너리, B2 퍼스트, C1, C2를 보게 되면 페일이 나온 경우, 자, 예를 들어 B1에 페일이면 그 아이의 레벨은 A2가 되는 거고요. 패스를 하게 되면 그레이드 A, B, C. 근데 그레이드 A로 패스를 하게 되면 CEFR 레벨은 윗단계로 마킹되는 구조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그러면 왜 우리가 CEQ 시험을 봐야 되는지 두 가지로 뭐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첫 번째는 되게 아이디어란 이야기고 두 번째는 되게 프랙티컬한 이야기인데 아이디어라다라는 거는 그냥 제가 아이디어리라고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프랙티컬한 요소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혹은 영어학원을 운영하면서 혹은 일반인들끼리 한국 영어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하면 누구나 다 꼽는 거 있죠. 영어를 10년을 배웠건 20년을 배웠건 말이 잘 안 된다. 그쵸. 영어를 사용하는지를 모르잖아요. 오랜 시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우리가 CQ 시험에 응시하고 그걸 준비한다는 건 첫 번째로 그런 영어의 실질적인 사용 가능성과 사용 능력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미 세상은 글로벌화 돼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맞는 어떤 인재? 뭐 인재가 아니고 뭐 보통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거기에 맞는 어떤 영어 교육의 목표를 잡는 것 플러스 두 번째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사실은 대부분 다 물론 일부 학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현직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공간이 공교육이 아니라 사교육에 있잖아요. 그리고 그 사교육에 있다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학교 내신과 수능에 따라서 수능에 어떤 준비를 시켜줘야 될 건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캠브리지 시험 혹은 CEFR 이야기하면 되게 아이디어하고 좋은데 이게 실제로 한국 시험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절대적이라고 믿고 있고요. 저희가 캠브리지 시험을 강조하는 가장 구체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리고 그 시험이 특히 세컨더리 시험을 강조하는 건 이 학교 내신과 수능에 어떻게 준비를 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아이의 영어 구사 능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학교 시험은 되게 쉬워집니다.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우리는 더 많은 걸 설명해야 되고 한국어로 해석해줘야 되고 아이들은 더 많은 걸 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제에 대한 궁극적인 솔루션이 저는 캠브리지 시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잘 아시다시피 학교 내신은 이미 밝혔죠, 많이. 수행평가의 비중이 40%고 지필고사에서도 서술형의 문제는 갈수록 많아지고 있고 특히 고등은 상대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등 내신의 1, 2등급을 위해서 애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서술형 문제에 대한 완성도를 높이는 거. 결국 그 말은 지금까지는
타 교과목을 잘하는 애들이 영어도 잘 나왔어요. 근데 저는 영어만큼은 수학은 좀 못해도 영어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게 아무리 어려운 수능 문제, 아무리 어려운 거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영어라는 언어의 바운더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예전에는 고등학교 시험 내신에서만 어, 서술형 문제의 비중이 높았었다라고 하면 요즘은 갈수록 중등 시험에서도 서술형 문제의 어떤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건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 더 피부로 많이 느끼실 거라고 보고요. 자, 결국 그거는 어, 서술형 문제의 배점이 늘고 서술형 문제가 증가한다는 건 다르게 표현하면 두 가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 않을까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내가 뭔가를 생각하고 그 생각한 거에 대한, 물론 그 생각은 절대 영어로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어로 이루어진 그 생각을 한국어로 써서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내 뇌에서 즉각적으로 한국어의 생각이 영어의 문장으로 바뀔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과정. 그리고 그 완성의 첫 번째가 B2 레벨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굉장히 낮은 단계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모든 생각을 영어의 센텐스로 혹은 정확한 어휘를 사용해서 정확한 그래머를 사용해서 정확한 컴프레hen션을 기반으로 어떻게 문장을 만들어낼 거냐. 결국 스피킹의 문제인 거죠. 왜? 라이팅이란 건 결국 인간이 하는 말을 글로 옮기는 게 라이팅인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학교 내신 시험을 잘 하는 것의 핵심은 저는 라이팅을 잘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표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라이팅을 잘하는 것의 핵심은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스피킹 스킬이 되게 좋아야 되고 그 스피킹 스킬이 되게 좋다는 의미는 다르게 표현하면 정확한 컴프레hen션 능력과 그래머 활용 능력을 갖추는 것. 결국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영어의 모든 스킬은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리얼 라이프가 됐건 시험을 보건 그건 항상 통합적으로 한 인간의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그게 컨비네이션이 만들어질 수 있게끔 훈련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이유 때문에 저희는 일관되게 CEFR을 강조하고 캠브리지 시험을 강조하고 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쓰면 좋겠고요. 결국 그 말은 우리가 흔히 중학교 때 하는 교과서 외우고 시험 문제 외우고 EBS 연계교재 달달달 외우는 이 방식을 지향하자는 겁니다. 필요하면 일정 부분에서 해야겠지만 그게 유일한 솔루션일 수 없다는 것은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알고 있잖아요. 주변에 나와 경쟁하는 모든 학원들이 그 이야기를 할 때 나는 그게 아니라는 것을 과감히 이야기하고 그 결과치를 보여줬을 때 여러분은 비즈니스에서도 훨씬 더 좋은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학원들이 그걸 하고 있고. 두 번째,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들은 아시고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년부터 대한민국 영어 교과서는 또 바뀌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게 순차적으로 바뀌면서 전체가 바뀌고 나는 2028년도 수능 시험은 아마 지금까지 있었던 예전에 뭐 학력고사 시절부터 포함해서 있었던 시험과 질적으로 다른 수능 시험이 출현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른 시험이라는 게 뭐냐? 수능에 서술형 문항들이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작년부터 대치동 학원들은 뭘 하고 있냐면요. 역시 또 대치동답게 무식하게 하고 있는데 기존에 나왔던 수능의 모든 문제 문항들을 뽑아내서 그거를 라이팅 문제로 시키고 모범 답안을 만들어서 애들에게 열심히 그걸 외우게끔 하는 예전에는 그게 EBS 연계교재를 외우게끔 하는 방식이었다면 지금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수능에 서술형 문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현실적 이유와 근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작년부터 인서울 대학의 많은 수시 전형 중에 약술형 전형이라는 게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논술까지는 아닌데 약식으로 글을 써서 그 능력을 가지고서 애들을 뽑는 어, 그 수시 전형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이거는 지방대는 잘 모르겠지만 인서울의 주요 대학은 다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시행하고 나서 학교 측의 피드백들은 아주 좋았고, 결국은 사전 포석을 깔고 있는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2028년도부터 수능의 서술형 문제가 도입된다는 건 결국은 뭐냐면,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대학 가려면 정시는 진짜 어렵잖아요. 결국은 수시가 답이고 수시를 하기 위해서 전형을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한 내신이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미 고등학교 내신의 등급 싸움은 서술형 문제의 싸움이 됐고 거기에 수능까지가 서술형 문제가 도입된다라고 하면 결국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필요한 글을 잘 쓰는 거겠죠. 필요한 글을 잘 쓰는 건 외워서 잘 쓰는 거가 아니죠. 그 주제에 대한 내 생각이 있어야 되고 그 내 생각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영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실질적인 영어 구사 능력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싸움이 2028년도부터 진행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 계신 분들이 가르치는 아이들은 다 이 시험을 보게 되겠죠. 왜? 2028년이면 4년 후니까 현재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 2학년부터는 바뀐 수능을 보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만드는 게 영어 학원이 생존할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안으로 저희는 캠브리지 시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는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고요. 교육부 자료입니다. 이런 교육부 자료를 근거로 저희는 이렇게 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고 실제 준비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추천하는 건 초등영어의 목표는 CFR A2 레벨을 완성하는 거로 목표로 잡으세요. 엄마들에게 그렇게 선언을 하셔야 되고 CFR A2 레벨을 완성한다는 의미는 학교 내신으로 말씀드리면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 정도 수준의 영어는 선생님들이 굳이 해석해주지 않아도 애들이 처음 보는 교과서에도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그래머들을 이해할 수 있고 그걸 활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플러스 중등 영어 혹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는 부터 시작해서는 중학교 2학년이 됐건 3학년이 됐건 B2 레벨을 완성하는 겁니다. 왜 B2 레벨을 완성해야 되냐면 앞에 말씀드렸던 고등학교 내신의 서술형 문제와 수능이 서술형으로 바뀌게 됐을 때 그거를 대비할 수 있는 가장 베이직한 기초가 영어의 B2 레벨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 필요한 스킬들은 이거는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에서 영어 교육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영어 교육이 아니라 국어 수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저 배울 때도 그랬고. 우리가 리딩 컴프레hension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아이들의 리딩 컴프레hension 능력을 일깨워주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해석을 해주고 있잖아요. 문장의 구조를 쪼개서 알려주고 있고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컴프레hension 능력 그거는 번역이 아니라 컨텍스트에 대한 정확한 이해 능력을 길러주는 것. 그리고 저희 컨텐츠와 교재를 활용하시는 많은 선생님들은 이게 레벨이 올라갈수록 저희가 이거를 학생들로부터 어떻게 끄집어내는지를 잘 아실 거라고 믿고요. 두 번째는 라이팅 능력을 향상하는 겁니다. 근데 라이팅 능력은 그냥 주어진 글을 보고 많이 베껴 쓰고 필사를 많이 한다고 라이팅 능력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그거 다 헛소리고요. 라이팅을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그 주제에 대한 충분한 생각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수업 시간에 항상 뭘 하냐? 세컨더리 라인으로 갈수록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디스커션을 시킬 거고 그 디스커션을 기반으로 아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거를 글로 쓰는 연습을 하겠죠. 그리고 그 디스커션과 라이팅에서 우리는 뭘 가르치냐? 정확한 버케블러리와 그래머를 활용하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A2, B1, B2 레벨에서 우리가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걸 평가하는 시험이 CEQ의 PET, PET, FCE 시험이기 때문에요. 어, 저의 제안은 되게 심플합니다. 뭐 예전에도 그랬지만 일반되게 CEFR 기반의 영어 교육을 해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편차에 따른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6년, 7년 혹은 길게 보면 8년 정도에 걸쳐서 B2 레벨을 만들게 되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은 더 이상 굳이 입시학원에 가서 수능 뭐 내신 뭐 이런 거 시간을 10분의 1만 투자를 해도 아이들의 스코어는 잘 나올 거라고 믿고요. 그리고 나서 덤으로 애들은 더 이상 영어를 배우겠다고 대학생 때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어학연수를 가고 이럴 필요 없이 자기들이 어릴 때부터 배웠고 써왔던 영어로 대학생 성인이 돼서 얼마든지 글로벌 사회에 맞겠는 다양한 자기의 일들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이유 때문에 저희는 CQ 시험을 여러분들께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고요.